리얼비전 창업자 라울 팔과 젠3 CEO 샘슨 모우의 의견과는 반대로 한 번 더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맞을 수 있고 방향은 같은데 타이밍이 다른 겁니다. 오늘은 세 사람의 분석을 한 줄로 묶어서 보겠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야 할 구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논리가 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봐야 하는지 흐름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잡겠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가 38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세수와 거의 같아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방향이 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감이 와야 합니다. 잭 말러스가 여기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다. 비용을 줄이고 성장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길은 결국 금리를 낮추는 것으로 수렴합니다. 성장을 높이려면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고용을 유지하려면 기업과 가게가 숨을 쉬어야 하고 그러려면 결국 돈이 풀려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잭 말러스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밟습니다. 앞으로 올 돈찍기 규모는 코로나 때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고요. 국방 예산만 해도 1조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 수준으로 즉 50% 가까이 늘어날 수 있고 여기에 AI 국가 안보 투자까지 더해지면 규모는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강조한 결론은 이겁니다. 방향은 확실하다. 문제는 시점이다. 연준 대차 대조표가 다시 커질 수 있고 금리가 내려갈 수 있고 어떤 형태로든 수익률 곡선 통제가 거론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고 원자재가 계속 오를 수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큰 상승을 만들 수 있다. 그는 이걸 논쟁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수학이 그렇게 말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바로 단기 경고가 나옵니다. 잭 말러스는 말합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연준이 양적 긴축을 멈추는 쪽으로 갔다고 해도 본격적으로 돈을 찍어서 밀어넣는 단계는 아닐 수 있다. 금리 인하도 아직이다. 예측 시장을 보면 당분간 금리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는 흐름이 있고 파월이 나갈 때까지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식의 말도 나옵니다. 여기서 그의 경고가 딱 꽂힙니다. 시장이 스스로를 앞서 달리고 있다. 돈 찍기가 올 걸 다들 안다. 비트코인이 오를 걸 다들 안다. 그래서 시장이 그 기대를 먼저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실제로 돈이 아직 크게 풀리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내러티브가 시장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구간이 생겼고 이 구간에서는 조정을 위한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장이 파라볼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람들을 털어낼 수 있다고 본다. 그냥 자기가 보는 대로 말하는 거라고요. 잭 말러스가 흥미로운 건 그냥 감으로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심리 데이터를 들고 옵니다. 골드만삭스 리서치 메모에 따르면 강세 심리가 2024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리테일 강세 심리가 이 정도 고점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따라온 경우가 있었다는 식으로 연결합니다. 또 다른 설문도 언급합니다. 골드만삭스 마켓 클라이언트 설문에서 강세 심리가 지난 10년 동안 3번밖에 없었던 수준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2017년 말, 2020년 말, 2024년 말 이 중 2번은 3개월 이내에 조정이 왔다고 합니다. 리스크 선호 지표도 언급합니다. 수치가 0.996%까지 올라갔고 2025년 초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식입니다. 그는 이런 레벨에서는 큰 수익보다 소규모 조정이 더 자주 나타나고 쉽게 먹는 장이 아니라 털리는 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합니다. 잭 말러스는 시장 내부의 결을 보는 힌트도 하나 던집니다. S&P 500에서 매그니피센트 7을 뺀 나머지 493개 종목이 11월 이후 매그니피센트 7을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AI에 베팅하려면 보통 빅테크를 삽니다. 그런데 빅테크가 나머지보다 못하다면 AI 트레이드에 열기가 식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다시 유동성으로 돌아갑니다. AI 트레이드가 마른다는 건 달러 유동성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타이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준이 양적 긴축을 멈췄더라도 아직 본격적인 확장 국면은 아닐 수 있고 금리 인하도 여러 변수로 지연될 수 있다. 그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붙입니다. 마이너는 약간 순매도, 리테일은 약간 순매수. 이 조합은 단기적으로 약세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들은 시장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참여자들이다. 그들이 매도 쪽으로 기울고 리테일이 매수 쪽으로 기울면 리테일이 털리는 방향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레버리지 쓰는 사람들, 그리고 특정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 이 구간에서 과신하면 위험하다고요. 잭 말러스가 재미있게 설명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됩니다. 서킷 브레이커도 없고 세이프티 스위치도 없고 정해진 규칙에 울타리도 약합니다. 완전히 자유시장에 가까운 형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보통 진실을 다른 어떤 자산보다 빠르게 그리고 더 격렬하게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에피소드도 하나 공유합니다. 경기 보러 갔을 때 방송에서 하려던 말이 있었다. 비트코인이 팔로우 스루 강도가 부족해 보인다. 유동성이 생각보다 타이트한 것 같다. 그런데 경기장에서 나올 때쯤 비트코인이 92,000달러까지 빠져 있었다. 자기가 말하기도 전에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 에피소드가 말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 시장은 설명보다 가격이 먼저 반응한다. 그래서 단기에는 더 거칠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잭 말러스의 결론은 두 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조금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올해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갈 가능성을 본다. 왜냐하면 결국 금리는 내려가야 하고 돈은 풀릴 수밖에 없고 정치 일정도 존재하고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는 방향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자 비용이 세수와 같아졌다. 상업은행들이 대출을 재개해야 한다. 정부가 금리를 낮춰야 한다. 다른 길이 없다. 그리고 그는 비트코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유일하게 남은 진정한 자유시장에 가까운 자산, 찍어내기 어렵고 국유화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이 직접 조작하기도 까다로운 자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확신하지만 단기에는 시장이 자신만만한 사람들을 한 번 더 털어낼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이겁니다.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정역 체포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던 그리고 마두로가 은닉해둔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만 개의 비트코인과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이라는 확실한 담보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닌 AI와 양자 컴퓨터 시대의 필수적인 히토류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시켜줄 천연 냉각 시스템이라는 에너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보석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굵직한 이슈는 일론 머스크의 발상과 연결점이 있는데요. 최근 머스크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다. 결국 전력량, 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화폐는 신용, 즉 미국 정부가 안 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종이 쪼가리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로봇을 움직이는 건 종이 돈이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에너지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쥔다. 이것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 본위제의 본질이에요. 결국 이 모든 건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뜯어고치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부자들을 보면 강남의 아파트, 맨해튼 빌딩 같은 부동산 RWA를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대형 투자자의 주택 매입 금지 행정명령으로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중 인생을 바꿀 만큼의 부자를 꿈꾸고 계신다면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록, 뱅가드 같은 월가 큰손들의 자금 주차장인 미국 주택시장을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강제로 철거해서 나온 수천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부동산만큼 덩어리가 크면서도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에서 미 의회에서는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마크업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을 열었어요. 그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 RWA를 선점한 사람이 다음 세대의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키고요. 트럼프는 판을 깔았습니다. 건물들이 아니라 에너지를 팔아 부동산에서 돈을 빼라. 이 메시지의 월가의 움직임을 보면 가설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DTCC, 미국의 탁결 재원과 손잡고 조용히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었을 겁니다. 최근 DT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결국 트럼프가 그린 큰 그림은 이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아날로그에서 돈을 빼라는 건 우리가 깔아놓은 RWA라는 디지털 고속도로 그 위로 그 돈을 태워라.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신들의 이 경원짜리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온도나 체인링크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퍼블릭 체인 위에서 돌아갑니다. 블랙록이 지금 1조 원어치 샀네 하고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 입장에서 이건 발가벗고 돈을 옮기는 꼴입니다.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쓸까요? 그러니 냉철하게 생각해서 혹여나 정말 혹여나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도 블랙록이 묻었다, 100배 간다 하며 너도 나도 추천하는 RWA 대장주를 들고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장바구니에 온도 파이낸스나 체인링크 같은 코인들이 담겨 있다면 내려놓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제 말의 본질은 기관 자금의 현금화 혹은 송금 목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 이걸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티커 세 글자를 딱 찍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고기를 잡는 그물을 드릴 거고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 신탁을 준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가장 선호하는 출구가 바로 솔라나 생태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 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솔라나 기반의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머스크는 화폐는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RWA는 빌딩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디핀, 즉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라고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클래리티 액트, 이름부터가 명확성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퇴출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마약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아직 어떤 코인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 그래서 지금 그게 뭐냐고 여쭤보고 싶으셨죠? 하지만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덜컥 그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피해는 또 다른 일반인, 저희 구독자님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김도현은 이 채널이 구독과 좋아요로 커지는 것에 도움을 주신 구독자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드렸지 단연코 회원비, 멤버십 가입을 목적으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저의 선행을 반대로 악이용의 정보 공유를 빌미로 문자를 받아서 돈을 받고 알려준다는 식의 질이 나쁜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으실 뻔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범죄자들의 위험으로부터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구독자님들에게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검토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히든코인의 정보 받으신다고 무작정 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의 가격의 2배, 아니 단기로 10%만이라도 변동되어도 그때 사둘 걸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실한 목표가를 두고 지금 가격에서 40배 이상의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4천만 원, 300만 원이 1억 원 이상이 될 큰 파동을 여러분들은 관점과 목표가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기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꼼꼼히 확인 후 한 분씩 놓치지 않고 꼭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알려드린다고 강제적으로 진행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란 거예요.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코인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분석한 기관과 캔톤 네트워크의 연결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관점을 미리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